새벽 4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간. 거대한 강철문이 열리는 소리 없이 고요한 강씨 저택의 주방에 이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1시간 전에 일어나 저택의 모든 주요 동선을 점검한 후였다. 그녀의 존재감은 유령과도 같았다. 발소리를 죽인 걸음걸이, 시선을 먼저 돌리는 습관,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단어로 이루어진 대답. 그것이 선진그룹을 소유한 강씨 가문에서 그녀가 5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갓 구운 빵의 온기, 완벽하게 끓여낸 콩소매 수프의 투명함, 그리고 주인들의 각기, 다른 취향에 맞춘 5가지 종류의 주스. 이민서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이라는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 부품이었지만 누구도 그 부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인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강준혁, 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는 아침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셔츠는 그의 차가운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신문을 집어들며 민서가 막다른 따뜻한 물잔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이민서는 움직이는 가구 혹은 잘 훈련된 기계와 다름없었다. 가끔 그녀의 그림자가 자신의 시야를 가릴 때 미미한 짜증을 느끼는 것이 전부였다. 케오피.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민서는 이미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정확히 85도로 맞춘 원두커피가 소리 없이 그의 앞에 놓였다. 강준혁은 이 저택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과 위선에 신물이 나 있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그룹의 다음 분기 실적과 자신을 옥죄는 작은아버지 강태만 회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만 쏠려 있었다. 그때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강유라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강태만 회장의 외동딸이자 이 집의 실세인 그녀는 민서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다. 아, 재수 없게. 아침부터 저 얼굴 봐야 해. 그녀는 민서가 들고 있던 주스 쟁반을 신경질적으로 밀쳤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다. 오렌지 주스가 값비싼 페르시안 카페 위로 흩뿌려졌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민서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강준혁은 그 광경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저 신문 넘기는 소리만 더 요란해졌을 뿐. 이런 일은 일상이었다. 그에게는 그저 불필요한 소음이었다. 강유라는 그런 민서의 모습이 더욱 가증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빠, 저 여자 좀 당장 잘라버려요. 그녀의 외침에 식당 입구에 막 들어서려던 강태만 회장이 헛기침을 했다. 그는 현재 선진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냉혹한 인물이었다. 유라야, 아침부터 소란스럽구나. 강태만은 딸을 나무라는 듯했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민서에게 경멸적으로 잠시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준혁을 흘끗 보며 말했다. 준혁이, 너도 어서 아침 먹고 이사회 준비해야지. 오늘 중요한 안건이 많다. 그의 목소리는 준혁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민서는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을 다 치우고 새로운 주스를 가져왔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처럼 평온했다. 아무도 그녀의 소매 안쪽 유리 파편에 살짝 긁힌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미세한 피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주방 구석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의 눈은 바닥을 향했지만 그녀의 귀는 식탁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그들의 권력과 탐욕이 섞인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서는 자신에게 온 유일한 우편물을 확인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불렀던 얼마 전 돌아가신 이모에게서 온 소포였다. 이모는 사실 그녀의 어머니를 모시던 유모였고 평생을 민서를 숨기며 살아왔다. 민서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사용인 숙소의 작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소포 상자는 낡고 평범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민서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상자와 함께 두툼한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이모의 익숙한 필체였지만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민서야, 아니, 지수야, 이제 내 진짜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편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민서가 아니라 이지수 리쯔슈였다. 그리고 그녀는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2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전원 사망했다고 알려진 혜진 HI진. 그룹 이 회장 일가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선진그룹의 모태가 되었으나 지금은 이름조차 잊힌 바로 그 혜진 그룹이었다. 네오의 할아버지는 강태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는 너의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였다. 그들은 너의 부모님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고 혜진의 모든 것을 삼켰다. 나는 너를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너를 이 집 적의 심장부에 보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들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민서, 아니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난 5년간의 굴욕과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유라의 경멸, 강태만의 위선적인 미소, 그리고 강준혁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과 피로 물든 음모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가 매일 아침차를 내어주던 그 손이 바로 그녀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손이었다. 그녀는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무겁고 정교한 문양의 열쇠가 하나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의 부모님이 지금의 강준혁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혜진그룹 창립이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열쇠는 끝부분이 복잡한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 열쇠는 혜진의 모든 것이자 너의 유산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흐르는 피다. 그들은 너를 짓밟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봉황은 다시 태어나는 법이다. 나의 지수야. 지수는 편지를 쥔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종이가 그녀의 소나기에서 구겨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저택의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선적인 가짜로 보였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혜진의 마지막 후계자 이지수였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아니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밤 강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이사회가 마음에 걸렸다. 강태만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인수합병건이 어쩐지 미심쩍었다. 그때 누군가 서재 문을 노크했다. 이 시간이면 모두가 잠들었을 터였다. 들어와. 그가 무심코 말했을 때 문이 열리고 이민서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도련님. 따뜻한 우유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강준혁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얼굴. 그런데 오늘따라 그늘진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깊고 어둡게 느껴졌다.
그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가사도우미의 눈이 아니었다. 격이 둬. 강준혁이 턱짓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민서가 우유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소매가 살짝 걷히며 낮에 다친 상처가 드러났다. 붉은 생채기였다. 강준혁의 시선이 그 상처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뭔가를 물어보려 했지만 이내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민서가 조용히 방을 나가려 할 때 강준혁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내일 아침은 일찍 준비해. 6시에 손님이 오기로 했어. 알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모가 남긴 열쇠, 그리고 그 열쇠가 열어줄 진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지수 아니 이민서는 잠들지 못했다. 강준혁의 서재에서 나온 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복도를 지나 좁고 창백한 사용인실로 돌아왔다. 5년 동안 그녀의 세상이었던 이 작은 방이 이토록 낯설고 숨막히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유모였던 이모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 그녀의 모든 삶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봉황의 문양이 새겨진 무거운 열쇠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것이 해진 에이타이진여의 유산이라고 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굴욕을 견디며 청소하고 닦아냈던 저택의 주인. 강태만이 그녀의 부모님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진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사진 속의 젊은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지금의 강준혁과 강유라가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는 원래 이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이모는 그녀를 적의 심장부에 심어두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시작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민서는 주방의 총책임자인 오 집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반차를 요청했다. 오 집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민서는 아파도 병가를 낸 적이 없었고 휴일에도 묵묵히 저택에 남아 일을 하던 존재였다. 무슨 일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배어 있었다. 어제 돌아가신 이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오늘 꼭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모의 기일이라는 사실을 이용했다. 오 집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유라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민서를 찾으며 소란을 피우기 전에 허락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전국까지는 돌아와야 해. 유라 아가씨가 찾으실 거다. 그 말에 민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나설 때 입는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코트를 입었다. 하지만 코트 안주머니에는 그녀의 진짜 이름이 적힌 신분증과 봉황 열쇠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서울의 구도심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선진그룹 본사 빌딩과는 달리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상업지구였다. 해진그룹의 본사가 있던 곳이었다. 이모의 편지에 적힌 주소는 KEB 은행의 가장 오래된 지점 중 하나였다. 대리석 기둥은 빛이 발에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민서가 개인 금고실로 향하자 직원이 그녀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 노골적인 무시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이지수라는 이름의 신분증과 낡았지만 위험 있는 봉황 열쇠를 내밀자 직원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먼지 쌓인 오래된 고객 원장을 한참이나 뒤적였다.
이쪽입니다, 이지수 고객님.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고 그녀는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금고 내부로 안내받았다. 수백 개의 금고 상자 중 가장 안쪽, 가장 낮은 곳에 해진 37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직원이 2개의 열쇠를 함께 꽂아 돌리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제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봉황 열쇠를 꽂고 돌렸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20년의 세월이 열렸다. 금고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프라이빗 뷰잉 룸으로 들어갔다. 숨을 고른 그녀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가장 위에는 비단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을 풀자 눈부시게 정교한 봉황 모양의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몸체에 비취와 자수정이 박혀 있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해진 가문의 안주인을 상징하는 신표, 액신비어였다. 그 밑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한 권의 낡은 가죽 일기장이 있었다. 서류는 해진 그룹의 원본 법인 설립 서류, 특허권, 그리고 지금은 선진그룹의 핵심 자산이 되어 있는 강남의 금싸라기, 땅의 원본 등기부등본이었다. 모두 그녀의 아버지 이정훈 회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강태만은 이것들을 훔쳤고 그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운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죽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어머니 윤혜린의 일기였다. 첫 장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지수, 보석 같은 내 딸, 아빠를 꼭 닮은 눈매가 참으로 영특하구나.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는 사업 파트너로서 남편을 돕던 어머니의 통찰력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강 실장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강태만이었다. 처음에는 칭찬이었다. 강 실장은 야심이 크지만 남편을 향한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지없다. 그의 추진력 덕분에 부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강 실장이 요즘 이상하다. 그가 올린 보고서와 실제 자금 흐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는 태만이를 동생처럼 믿는다며 내 기우일 뿐이라고 한다. 아니다. 이건 기우가 아니다. 그가 혜진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유령 회사를 세웠다. 증거를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녀의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필체였다. 강태만을 만났다. 증거를 내밀었다. 그는 웃었다. 사모님, 너무 많이 아셨습니다. 그의 눈은 내가 알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내일 부산에 가신다고요?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겁니다. 그가 우리 차의 브레이크를 손본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훈 씨에게 알려야 한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지수를. 일기장이 민서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가워졌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였다.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강태만은 그녀의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민서는 그 차가운 방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마비된 감각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명료해졌다. 이모가 왜 자신을 강씨 저택에 보냈는지. 그것은 복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 지난 5년 그녀는 강씨 저택의 모든 비밀 통로, 모든 사람의 습관, 모든 약점을 봐왔다. 그녀는 강태만이 누구를 만나는지,
강유라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강준혁이 무엇을 경계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였고 유령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의 순종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이지수는 서류와 일기장을 금괴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봉황 비녀는 챙겼다. 날카로운 비녀의 끝이 그녀의 손바닥을 찔렀다. 그녀는 그것을 코트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숨겼다. 그녀가 은행을 나설 때, 그녀의 눈빛은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여왕이었다. 정고가 되기 10분 전, 그녀는 강씨 저택의 사용인 문으로 들어섰다. 마침 거실로 향하던 강유라와 마주쳤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꼴에 이모 기일은 챙기나 보지. 유라가 비아냥거렸다. 평소 같으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강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점심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순종적이었지만 그 눈빛을 마주한 강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뭐야, 그 눈빛은. 재수없게 민서는 대답 없이 유라를 지나쳐 주방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여전히 초라한 회색이었지만 그 안에 이지수는 이미 봉황의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만의 제국, 그 심장부에서 이지수의 삶은 그날부터 이중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민서의 삶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나 저택의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가장 늦게 잠들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녀의 유니폼은 여전히 빛바랜 회색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복종적이었다. 하지만 그 회색 유니폼 안에서 이지수는 숨 가쁘게 움직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눈빛은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을 스캔하는 정밀한 렌즈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 그녀는 적을 분석하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오르는 신문, 강태만 회장이 무심코 흘리는 통화 내용, 심지어 그가 구두에 묻혀온 흙먼지의 종류까지 그녀의 수집 대상이었다. 강태만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거대한 M&A 프로젝트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들었다. 부산의 그 항만 부지 말이다. 이번에 우리가 무조건 가져와야 해. 그게 선진의 100년 먹거리가 될 게다. 이지수는 뜨거운 찻주전자를 든 채 멈칫했다. 어머니의 일기장, 부산 프로젝트, 그의 추진력. 20년 전의 그 단어가 지금 원수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만의 찻잔에 조용히 차를 따랐다. 김희설이는 찬물 위로 그녀의 차가운 눈이 비쳤다. 그녀는 이 저택의 모든 먼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먼지 속에 감춰진 피의 역사를 파헤칠 차례였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다니는 유령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로 변모했다. 한편 강준혁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본래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성격이었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이 저택 안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협화음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 이민서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거실에서 복잡한 파생 상품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TV에서는 마침 경제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선진그룹의 주가 변동과 강태만이 추진하는 인수합병에 대한 전문가의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그때 이민서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먼지를 털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이 TV 화면에 고정되었다. 강준혁은 무심코 그녀를 쳐다보았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복잡한 경제 용어에 지루해하거나 무관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서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화면 속의 주가 그래프와 자막으로 흘러가는 기업 공시 정보를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읽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분석의 눈빛이었다. 강준혁은 미간을 좁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인상은 강준혁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가사 도우미가 M&A 전략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며칠 후 강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다시 한번 그 위화감을 느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민서가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의 그랜드 피아노를 닦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가락이 이상했다. 그녀는 건반을 닦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날아다니듯 소리 없이 복잡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중 가장 어려운 악절을 눈으로 연주하듯 강준혁은 숨을 죽였다. 그는 클래식에 조예가 깊었다. 저것은 단순한 손가락 장난이 아니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피아니스트의 손놀림이었다. 무세운 곡이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냥 먼지가 많아서. 그녀는 황급히 변명하며 걸레를 쥔 손을 등 뒤로 감췄다. 강준혁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다시 순종적인 하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속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경제 뉴스를 분석하던 눈빛, 전문 연주자 같은 손놀림, 그리고 며칠 전 강유라의 모욕에도 흔들림 없던 그 태도. 이민서라는 여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말에 터졌다. 날씨가 좋았고 강유라는 자신의 친구들을 저택으로 불러가던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구입한 비싼 이탈리아제 드레스를 자랑하며 거실을 오가고 있었다. 이민서는 다른 사용인들과 함께 음료와 카나페를 나르느라 분주했다. 강유라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침부터 극도로 예민해 보였다. 그녀는 민서가 자신의 옆을 지나갈 때마다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신경질을 냈다. 이것밖에 못해. 음료가 미지근하잖아.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러다 이 일이 터졌다. 강유라가 거실 중앙 테이블에 놓여있던 고가의 청자 화병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강태만이 거금을 주고 사들인 고려 청자 복제품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진품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 물건이었다. 강유라가 친구에게 무언가를 손짓으로 설명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 그녀의 손이 화병을 밀쳤고 화병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순식간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강유라의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강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민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가, 강유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감히, 네가 청소하다가 내 팔을 쳐서. 아빠가 제일 아끼는 화병인데 이 천한 것이. 모든 시선이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우려던 민서에게 향했다. 오 집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아가씨, 이게 무슨, 저 여자를 당장 내쫓아요. 저 여자가 내 팔을 밀었다고요.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강유라는 민서가 아침부터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보복한 것이라며 몰아붙였다.
상황은 민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아무도 거만한 강유라의 편을 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감히 그녀의 말을 반박할 사람도 없었다. 민서는 깨진 조각을 줍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눈물과 애원 대신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거실을 압도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그녀는 먼저 사과했다. 강유라가 승리했쇼 자알리에. 미소를 짓는 순간 민서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가씨의 팔을 밀 수 없었습니다. 강유라의 미소가 굳어졌다. 뭐? 지금 네가 날 거짓말쟁이로 모는 거야? 아닙니다. 민서의 시선은 바닥에 깨진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아가씨의 팔을 밀었다면 화병은 아가씨의 몸 바깥쪽인 소파 방향으로 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파편은 대부분 아가씨의 발 바로 앞, 즉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화병이 밀려서가 아니라 놓쳐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서의 논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과학적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오집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밀었다면 쟁반 위의 잔들도 함께 떨어졌을 겁니다. 제 쟁반은 온전합니다. 강유라의 얼굴이 하얘졌다, 붉어졌다. 감히 일개 가사도우미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준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던 강준혁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강유라가 제풀에 화병을 놓치는 장면을, 이 천한 것이. 분노를 참지 못한 강유라가 손을 들어 민서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서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뺨을 맞기 직전 강유라의 손목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화병은 지난주 수요일 아가씨께서 이미 금이 가게 하셨습니다. 강유라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무슨 소리야? 민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난주 수요일 밤 11시경 클럽에서 돌아오신 아가씨께서 술에 취해 화병에 부딪히셨고 목 부분에 가는 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물을 갈면서 확인했습니다. 아마 작은 충격에도 깨질 상태였을 겁니다. 오 집사가 놀라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건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민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유라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공포에 질린 듯 했다. 닥쳐, 닥치지 못해. 강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파티는 완전히 망쳐졌다. 강준혁은 난간에 기댄 채 생각에 잠겼다. 저 여자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논리적이었고 침착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유라를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사실로 압박했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저번에 말했던 이민서라는 가사 도우미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시 알아봐. 이번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루트로. 고아원 시절부터 그 이모라는 여자의 뒷배경까지. 털끝 하나 놓치지 말고 전부.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얼마 후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련님,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민서라는 여자의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고아원, 고등학교 졸업.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이모라는 여자의 행적을 추적하자 20년 전에 완전히 증발해버린 혜진그룹의 사용인 명단과 겹칩니다. 강준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혜진그룹, 아버지와 삼촌이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이름.
선진그룹의 뿌리이자 저주받은 그 이름. 계속 주시해. 강준혁은 명령을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 저택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그 폭풍의 눈은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 가사도우미 이민서라는 것을. 선진그룹의 연례자선 갈라 행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강씨 저택은 들뜬 흥분과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이 행사는 단순한 자선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만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정재계의 거물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공인받는 무대였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몇 주 전부터 이 날을 위해 정원을 가꾸고 은식기를 닦으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강태만에게는 올해의 갈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수건 사업인 부산 항만부지 인수합병 M&A 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선진그룹의 외형을 2배로 키울 거대한 프로젝트였으며 동시에 20년 전 해진그룹의 잔재를 합법적으로 완전히 삼켜버리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유라는 그저 신이 났다. 그녀는 이미 파리의 디자이너에게 특별 주문한 드레스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갈라는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그리고 누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었다. 지난번 화병 사건으로 굴욕을 당한 이후 그녀는 이민서를 향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유라의 발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 이민서는 더 이상 예전의 이민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모는 그녀에게 비극적인 진실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이모는 해진그룹이 무너지던 날 윤혜린 이지수의 어머니 이 비상금으로 맡겼던 거액의 무기명 채권을 자신 명의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옮겨두었다. 그것은 주인을 잃은 돈이었고 이모는 그것을 20년간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묵혀두었다. 이지수는 그 돈의 존재를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강태만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실탄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어머니의 일기장과 서류들을 분석했다. 어머니는 뛰어난 사업가였고 그녀가 남긴 기록에는 강태만의 약점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까지 담겨 있었다. 이지수는 그 기록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녀는 사용인실의 낡은 침대 밑에 숨겨둔 태블릿 PC를 켰다. 이모가 남겨준 또 다른 유산, 완전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개조된 보안기기였다. 그녀는 몇 시간을 들여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쳤고 스위스 계좌에 접근했다. 20년의 복리가 붙은 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하지만 거대 제국 선진그룹에 비하면 여전히 먼지 같은 수준이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였다. 이지수는 그 돈의 절반을 즉시 싱가포르의 한 투자 은행으로 옮겼다. 그리고 해진 피닉스 캐피탈, 해진 피닉스 캐피털이라는 이름의 유령 투자 펀드를 설립했다. 서류상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모든 연락은 제3국의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녀는 해진, 그리고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불사조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강태만의 M&A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M&A 판 자체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해진 피닉스 캐피탈의 이름으로 최근 한국 시장에서 몇 가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작은 규모였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날카로운 행보는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정확히 강태만이 M&A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 선진그룹의 투자 유치 IR 담당 부서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해진 피닉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이라고 밝힌 익명의 인물은 선진그룹이 추진하는 부산 항만 프로젝트에 막대한 관심이 있으며 잠재적 투자자로서 이번 갈라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강태만은 이 보고를 받고 흡족해했다.
그는 혜진이라는 이름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못했다. 그에게 혜진은 20년 전 자신이 완벽하게 지워버린 과거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는 이 신생 해외 펀드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스스로 돈을 대겠다고 찾아온 것을 길조로 여겼다. 당장 초청장을 보내 가장 중요한 VIP로 모시도록 해. 그렇게 혜진 피닉스 캐피탈의 CEO 이지수 앞으로 된 화려한 금박의 초청장이 저택이 아닌 그녀가 지정한 법무법인으로 발송되었다. 동시에 저택의 사용인 이민서는 강태만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먼지를 닦는 척하며 강태만이 보던 부산 항만 프로젝트의 기밀 보고서 몇 장을 눈으로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채 비율, 그리고 위조된 환경 영향 평가서. 강태만은 성공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었다. 저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지수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강태만이 파놓은 함정에 그 스스로 빠지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중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특히 강유라의 괴롭힘은 화병 사건 이후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민서가 감히 자신에게 굴욕을 주었다고 확신했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녀를 모욕했다. 어느 날 오후 강유라는 친구들과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이민서가 뜨거운 홍차 주전자를 들고 다가왔다. 강유라가 갑자기 발을 뻗었다. 이민서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발에 걸려 넘어졌다. 뜨거운 홍차가 그녀의 손등과 팔 위로 쏟아졌다. 악! 이민서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박살이 났다. 그녀의 팔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혔다. 강유라와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어머, 어떻게 저런 칠칠 맞은 것. 그것 봐. 내가 쟤는 하는 일이 다 저렇다고 했잖아. 강유라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이민서를 탓했다. 비싼 카펫 다 버렸네. 내까짓 게 평생 일해도 못 살 카펫인데. 이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다. 끓는 물이 살을 파고드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머리를 지배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는 화상 입은 손으로 깨진 찻잔 조각을 짚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멀리서 강준혁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따라 일찍 귀가한 참이었다. 그는 강유라가 고의로 발을 거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이민서의 반응도 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불타는 듯한 차가운 분노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강준혁은 김비서의 보고를 떠올렸다. 이민서의 과거는 깨끗했지만 그녀의 이모가 혜진 그룹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공교롭게도 혜진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펀드가 선진그룹의 M&A에 관심을 보이며 갈래 참석한다는 것. 혜진이라는 두 개의 연결고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민서가 화상 입은 팔을 숨기며 주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는 아직 이민서와 이지수를 연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저택의 가장 약하고 순종적인 존재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다가가 싸늘하게 말했다. 유라야, 내 장난이 좀 과한 것 같구나. 강유라는 오빠의 차가운 질책에 입을 삐죽거렸다. 그날 밤 이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응급처치 상자로 화상 입은 팔을 서툴게 감쌌다. 붕대 위로 스미는 고통보다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태만이 보낸 그 화려한 초청장의 사본, 법무법인에서 암호화 메일로 보내온 이 태블릿 화면에 떠 있었다. CEO 이지수 귀하. 그녀는 붕대로 감긴 손으로 화면 속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만졌다.
강태만, 강유라, 그들이 자신에게 준 모욕과 고통. 이제 곧 그 모든 것을 되갚아줄 시간이었다. 갈라의 밤은 그들의 축제가 아니라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는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봉황의 비녀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갈라의 밤이 도래했다. 강씨 저택은 수천 개의 조명으로 타오르는 보석처럼 빛났다. 서울의 정재계 인사들이 최고급 차량에서 내려 붉은 카펫을 밟았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위선적인 웃음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가 뒤섞여 있었다. 강태만 회장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M&A의 성공을 예감하는 듯 의기양양했다.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이민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녀는 다른 임시 고용인들과 함께 빳빳하게 다려진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샴페인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묵묵히 오가는 것 그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고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유라가 중앙 계단에서 내려왔다. 눈이 멀듯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오늘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듯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쟁반을 든 채 멈춰선 이민서와 마주쳤다. 강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쥐새끼가 파티에 웬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민서의 팔뚝에 감긴 붕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아직도 그러고 다니네. 징그러워라. 손님들 눈에 띄지 말고 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이민서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그 순종적인 태도에 강유라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더니 한 모금 마시는 척하다가 잔을 실수인 척 이민서의 쟁반 위로 쏟아버렸다. 어머나, 미안해라. 네가 하도 굼떠서. 차가운 액체가 이민서의 유니폼을 적셨다. 이민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새 것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젖은 쟁반을 들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아무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굴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곧 터져나올 용암처럼 그녀의 내부에서 들끓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2층 테라스에서 강준혁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의 유치한 악행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저 가사 도우미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화병 사건 이후 그는 이민서를 유심히 관찰해왔다. 그녀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연기하고 있었다. 이민서는 사용인들이 모여있는 주방 뒤편의 복도로 사라졌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가장 구석에 있는 임시 직원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파티의 소음은 저 멀리서 울리는 희미한 맥박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의 무대 뒤편이었다. 그녀는 거칠게 젖은 유니폼 상의를 벗어 던졌다. 붕대가 감긴 팔에 화끈거리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락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더플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며칠간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준비해온 전투복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붕대를 풀었다. 붉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방수 컨실러로 상처를 꼼꼼하게 가렸다. 그리고는 숨겨왔던 드레스를 꺼냈다. 강유라의 붉은색과는 정반대인 빛을 모두 흡수할 듯한 짙은 자정의 푸른색, midnight blue, 실크 드레스였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그 재단은 완벽했다. 그녀는 머리를 틀어 올려 목선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무 상자에서 가져온 단 하나의 장신구, 봉황 비녀를 꺼내 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해진 가문의 상징이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이미 수천 번이나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플백을 락커 천장 위 빈 공간으로 밀어넣어 흔적을 지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좁은 락커룸의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이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혜진의 마지막 후계자 이지수였다. 그녀는 사용인들이 다니는 뒷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정문 로비로 향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정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곳에는 짙푸른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감싼 공기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정교한 봉황 비녀가 조명 아래서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그녀는 낯선 침입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저택의 진짜 주인처럼 당당했다. 강태만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비서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초청 명단에 저런 인물은 없었다. 강유라는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여자의 등장에 분노와 질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야 저 여자? 촌스럽게 비녀가 웬일이래? 이지수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을 거닐 듯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했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 우아한 손짓, 완벽한 자세는 가사 도우미의 것이 아니었다. 한편 강준혁은 이 모든 위선적인 쇼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만이 곧 M&A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 아무도 없는 2층의 작은 발코니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곳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그가 무심코 돌아보며 말했다. 그곳에는 방금 연 회장을 술렁이게 했던 그 신비로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아닌 그 너머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준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짙푸른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었고 봉황 비녀는 그녀의 검은 머리칼 속에서 고고하게 빛났다. 그는 낯선 여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강준혁은 보았다. 그 눈, 경제 뉴스를 분석하던 그 날카로운 눈, 피아노 건반 위를 소리 없이 질주하던 그 격정적인 눈, 강유라의 모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차가운 눈, 강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불가능했다. 뇌가 인지를 거부했다. 잿빛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이던 그 여자, 화상 입은 팔을 감추던 그 여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여왕처럼 서 있는 이 여자. 두 개의 이미지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하나로 합쳐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졌다. 혼란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그의 목소리를 잠기게 했다. 그는 이 저택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당신, 아니,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그녀의 팔, 드레스 소매 밖으로
아주 미세하게 드러난 미처 다 가려지지 않은 붉은 화상 자국에 닿았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오, 대체 누구야? 네오, 대체 누구야? 강준혁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의 사이 그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이민서라는 순종적인 하녀, 그가 발밑에 두고 무시했던 그림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그 모든 기억을 조롱하듯 불태워버렸다. 이지수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그가 던진 질문의 무게를 가늠하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이민서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분명했으며 얼음장 같은 강철의 울림이 있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준혁 씨.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껏 무엇을 밟고 서 있었는지일 테니까요. 강준혁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이 모순을, 이 불가능한 변신을 이해해야만 했다. 이름을 말해. 그 비녀는 뭐고, 그 화상 자국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수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굴욕이나 고통의 흔적이 아닌 오직 냉혹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제 이름은 이민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선언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제 이름은 이지수, 혜진, 에이하이진, 그룹, 이정훈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 이름, 혜진, 지난 20년간 이 저택에서 금기시되었던 이름, 선진그룹의 피 묻은 초석이 된 그 이름이 그가 멸시했던 하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강준혁의 호흡이 멎었다. 이지수, 혜진그룹의 상속자. 그렇다면 20년 전의 그 끔찍한 사고는 그의 뇌리가 복잡하게 얽히는 바로 그때였다. 준혁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버님이 연설 시작하신다고. 강유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발코니 입구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오빠를 보고 눈을 흘겼다. 강태만 회장 역시 딸을 따라 발코니로 나왔다. 그는 연설 직전 잠시 모습을 감춘 조카를 찾고 있었다. 준혁아, 곧 시작할... 그의 말은 멈췄다. 그의 시선이 이지수에게,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머리에 꽂힌 봉황 비녀에 고정되었다. 강태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강준혁은 똑똑히 보았다. 강유라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뭐야, 이 여자는 어떻게 이런 데까지 기어들어왔어? 경비 불러. 강유라가 이지수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려는 순간 이지수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강태만의 얼어붙은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강태만 실장. 아니, 강태만 회장님. 혜진그룹 이지수. 강태만은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었다.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망령이었다. 그 망령이 그의 가장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 그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이지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얼어붙은 강태만과 강준혁, 그리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강유라를 그대로 발코니에 남겨두고 다시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지푸른 드레스 자락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그녀의 걸음에는 단일 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연회장 안은 마침 사회자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자, 이제 이 파티의 호스트이시며 선진그룹의 위대한 미래를 이끄실 강태만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부산 항만 프로젝트의 비전을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으로 쏟아졌고 모든 이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만이 무대로 올라가기 위해 발코니에서 황급히 걸어 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회자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짙푸른 그림자가 먼저 걸어 들어갔다. 이지수였다. 그녀는 당황한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거의 빼앗다시피 건네받았다. 요란했던 연 회장의 순간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지수는 수백 개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골랐다. 5년간의 굴욕, 20년간의 숨겨진 세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강태만 회장님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성공이 과연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만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무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멈추십시오. 이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이 팟이 정식으로 초청받은 혜진 피닉스 캐피탈, 혜진 피닉 캐피털의 대표 이지수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 회장 한쪽을 향해 손짓했다. 방금 전까지 눈에 띄지 않는 손님처럼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제 법률 대리인인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무대 옆으로 다가와 그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강태만 회장님. 이지수가 무대 아래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강태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오늘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표하려던 그 부산 항만부지. 그것은 애초에 선진그룹의 것이 아닙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 부지를 포함한 현 선진그룹 핵심 자산의 상당 부분은 20년 전 당신이 불법적으로 편취하고 위조한 혜진그룹의 자산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것은 혜진그룹의 원본 등기 부등본과 법인 소유권 증서입니다. 강태만 씨, 당신이 불태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원본입니다. 따라서 이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본인 이지수 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이 시간부로 강태만 회장 개인과 선진그룹을 상대로 자산 횡령 및 불법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타를 날렸다. 옛 또한 사법부는 방금 전 이 불법적인 M&A와 관련된 모든 자산의 즉각적인 동결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강태만 씨, 당신의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지수의 선언과 동시에 연 회장 정문이 열리고 법원 집행관들과 경찰 몇몇이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연 회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유라가 아빠,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며 신경질적인 비명을 질렀다. 강태만은 무대 위의 이지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몸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을 놓치지 않으려 이지수와 강태만에게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2층 발코니에서 강준혁은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잿빛 유니폼, 짙푸른 드레스, 팔에 화상 자국, 그리고 이지수. 그 모든 혼란스러운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하고 무서운 진실로 완성되었다.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그 여자를, 아니 혜진의 마지막 후계자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파티에 밤이 남긴 것은 처참한 잿더미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조간신문의 한 면과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혜진그룹 상속녀의 귀환, 선진그룹 20년 전의 유령에 발목 잡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이지수라는 이름 세 글자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선진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태만이 공들여 쌓아올린 M&A 프로젝트는 법원의 자산 동결 명령으로 인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선진그룹 본사에는 언론의 취재 전화가 빗발쳤다. 강씨 저택은 기자들로 둘러싸여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강태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진그룹의 비상회의실에서 밤새탄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한 눈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법무팀과 홍보팀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일개 계집애 하나에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게 강태만이 잿더리를 집어던졌다. 지금 당장 언론에 자료를 뿌려. 이지수라는 여자는 사기꾼이다. 혜진그룹의 재산을 노린 정신 나간 여자일 뿐이라고. 그는 자신의 막강한 언론계 인맥을 총동원했다. 몇 시간 만에 여론의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신혼불명의 상속녀, 진실은 20년 만에 등장. 그 저희는 같은 의혹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 해결사들을 불렀다. 혜진 피닉스 캐피탈, 그 유령 같은 펀드의 자금줄을 찾아내 놈들의 돈줄을 끊어버려. 그리고 이지수라는 계집의 뒷조사를 해. 뭐라도 좋아. 흠집을 낼 만한 거라면 사소한 거라도 찾아내. 강태만은 이지수가 자신을 5년 동안 속였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동시에 그 치밀함에 섬뜩함을 느꼈다. 한편 강준혁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이민서와 이지수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려 애쓰고 있었다. 잿빛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청소하던 모습, 그리고 짙푸른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제국을 선포하던 여왕의 모습.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작은아버지 강태만을 찾아갔다. 강태만의 집무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이럴 시간에 내 자리나 지켜, 준혁아. 강태만은 조카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 사인하며 말했다. 강준혁이 그의 책상을 내리쳤다. 사실입니까? 작은아버지께서 혜진그룹을 그렇게. 강태만이 펜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네가 감히 날 신문하는 개냐?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차가웠다. 내 아버지와 내가 이 선진을 어떻게 읽었는지 잊었어. 저 계집애는 독이야.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러 온 독사라고. 정신 차려. 강준혁, 넌 네 편을 골라야 할 게다. 강준혁은 그 눈빛에서 답을 보았다. 그것은 결백한 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들킨 자의 발악이었다. 강태만은 단 한 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강준혁은 아무 말 없이 집무실을 나왔다. 그의 마음은 정해졌다. 그는 즉시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공식적인 루트는 다 집어치워. 20년 전 혜진그룹 이정훈 회장 부부의 교통사고 파일을 전부 다시 파. 당시 담당 형사, 현장 목격자, 사라진 증거물 뭐든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리고 혜진그룹의 자산이 어떻게 선진그룹으로 넘어왔는지 그 원본 자료를 찾아 날개만 보고해. 김 비서의 조사는 빠르고 은밀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결과는 강준혁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도련님, 이상합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브레이크 파열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며칠 사이에 혜진그룹의 핵심 자산들이 강태만 회장님이 관리하던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교사였고
완벽하게 계획된 약탈이었다. 강준혁은 눈을 감았다.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가 물려받아야 할 선진그룹은 피와 거짓으로 세워진 성이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지수를 만나야 했다. 이지수는 파티가 끝난 직후 그녀의 법무법인이 마련해준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24시간 사설 경호원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강태만의 보복을 예상한 조치였다. 그녀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지수 대표님, 강준혁 씨가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단독으로요. 이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준혁, 이 시점에 왜 나를?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씨 가문의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덧칠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다. 이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만나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장소는 내가 정합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호텔도 사무실도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텅 빈 현대 미술관의 폐관 시간이었다. 거대한 설치 미술품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다. 강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믿기지 않는군. 5년 동안 내 집에서 그 집은 당신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원래 내 집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강준혁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당신을 믿지 않았소. 하지만 이젠 믿을 수밖에 없군. 이지수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뭡니까? 동정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진실이요. 강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20년 전 당신 부모님의 사고에 대한 내 조사 결과물이요. 내 작은아버지가 단순한 도둑이 아니더군. 그가 사고라는 단어를 강조하자 이지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 비서가 찾아낸 20년 동안 묻혀있던 브레이크 파열 보고서, 사본과 자금 흐름도가 들어있었다. 이지수는 그것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다. 어머니의 일기장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강준혁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진실을 원하오. 그리고 선진그룹을 청소하고 싶소. 내 작은아버지의 썩은 뿌리까지 전부. 그는 이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복수를 원하겠지. 혹은 정의를. 지금 당장은 우리의 목표가 같을지도 모르겠군. 그래서 동맹이라도 맺자는 겁니까? 이지수가 경멸적으로 코웃음 쳤다. 강씨, 가문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믿지 마시오. 강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믿지 말고 내 이해관계를 믿으시오. 강태만은 내가 물려받아야 할 회사를 망치고 있어. 나는 내부 정보를 줄 수 있어. 당신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금고의 열쇠 말이지. 당신은 법적인 명분이 있고 힘을 합치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어. 이지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자신과 같은 종류의 차가운 분노와 전략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태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고 있었다. 외부에서의 공격만으로는 부족했다. 내부의 배신자가 필요했다. 가장 강력한 배신자가 임시 동맹이군요. 그녀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강준혁 씨. 나는 당신을 파트너로 믿는 게 아닙니다. 유용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강준혁은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지수 씨. 불신으로 가득 찬 위험한 동맹이 그 차가운 미술관에서 조용히 체결되었다.
이지수의 선전포고와 함께 선진그룹의 아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성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었다. 막대한 자본과 언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 충돌하는 전면적인 기업 전쟁이었다. 선진그룹의 법무팀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을 동원해 이지수의 자산 동결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방역에 나섰다. 강태만은 이지수를 은혜도 모르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그가 동원한 신문과 방송들은 20년 만에 나타난 상속녀의 진위를 의심하며 그녀의 뒤에 거대한 해외 투기 자본이 숨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다. 이지수는 순식간에 영웅에서 사기꾼으로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갔다. 하지만 이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만처럼 전선을 넓히지 않았다. 그녀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한 점만을 노렸다. 바로 강태만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부산 항만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였다. 그녀는 해진 피닉스 캐피탈의 이름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채권단과 해외 투자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때 강준혁의 역할이 결정적인 빛을 발했다. 그는 선진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며 작은아버지의 신임받는 조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작은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이지수 측이 노리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자금력을 보여주면 저들은 제풀에 지칠 것입니다. 그는 강태만의 오만함을 부추겼다. 그렇게 말하며 강태만의 신뢰를 얻는 동안 그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회의가 끝나면 그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날 회의에서 다뤄진 선진그룹의 실제 자금 현황, 강태만이 숨기려 했던 부채 비율, 그리고 M&A를 위해 동원된 비자금의 흐름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이지수의 법무팀에게 전달했다. 이지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치명타를 날렸다. 그녀는 강태만이 위조한 환경영향평가서 원본과 강준혁이 제공한 실제 부채 비율을 전격 공개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투자자들과 정부를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채권단은 동요했고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해외 자본들이 순식간에 발을 빼기 시작했다. 강태만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을 깨달았다. 법적 공방에서 명백히 밀리기 시작하자 그의 눈은 이성을 잃고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이지수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수십 년간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보안팀장을 불렀다. 그 계집애가 내 숨통을 조이고 있어. 강태만은 시가를 지식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더 이상 변호사들 뒤에 숨어있을 시간이 없어. 직접 처리해. 보안팀장은 흉터가 가득한 얼굴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죽이지는 마. 강태만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아졌다. 죽이는 건 너무 시끄러워. 하지만 다시는 그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다시는 그 펜을 쥐지 못하게. 병원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면 더 좋고. 경고가 아니라 파괴하라는 말이다. 알아들었나? 강준혁은 이 위험한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평소 조용했던 보안팀장과 그의 하수인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거액의 현금이 강태만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강준혁의 비서가 몰래 확인한 CCTV에는 보안팀장이 용령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들과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강준혁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이지수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강태만이 선을 넘었다. 당장 호텔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하지만 이지수의 답장은 단호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일이 채권단 최종 회의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의 모든 것을 건 상태였다. 강준혁은 초조했다. 그는 이지수의 다음 행선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회의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밤샘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만의 하수인들 역시 그곳으로 향할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배후에서 정보를 흘리는 조력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울의 중심계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이지수와 그녀의 변호인단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김 변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다. 지하 3층의 주차장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몇몇 조명이 깜박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5년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며 익혔던 이지수의 감각이 날카롭게 경고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들이 타려던 차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잠깐만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그때였다. 주차장 기둥 뒤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평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손에 들린 둥이는 그들이 평범한 방문객이 아님을 증명했다. 이지수 씨, 강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셔야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당신들 누군데 이래? 경찰에 신고하겠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변호사의 복부를 가격했다. 변호사가 고통 속에 쓰러졌다. 이지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남자에게 집어던지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그녀는 저택의 한녀였다. 그녀는 항상 비상구와 직원용 통로,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죽은 공간을 파악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가장 구석에 있는 환풍구 쪽 서비스 통로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남자들은 전문가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그녀를 따라잡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어딜 도망가시나. 남자가 비웃으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끼익! 굉음과 함께 지하 주차장 램프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는 정확하게 남자들과 이지수 사이를 갈라놓으며 급정거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남자들이 주춤하며 눈을 가렸다.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강준혁이었다. 하지만 그는 영웅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차가웠고 심지어 경멸하는 듯 보였다. 그는 남자들을 노려보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쓰레기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그것이었다. 그는 이지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등장은 강태만의 부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선진그룹의 후계자. 그들의 타겟 옆에 그가 서 있었다. 저요, 도련님, 이건... 한 남자가 당황하며 강태만의 이름을 입에 올리려 했다. 닥쳐. 강준혁이 말을 끊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너희 주인에게 전해. 내 손님에게 손대면 그땐 내가 직접 내 놈들 사지를 부러뜨릴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다. 그는 손님이라는 단어에 기묘한 악센트를 주었다. 남자들은 강준혁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감히 강태만의 명령과 후계자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했다. 바로 그때 강준혁이 일부러 누른 경보음이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안팀이 오고 있군. 5초 주지. 남자들은 이를 갈며 쓰러진 변호사를 한번 걷어차고는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강준혁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다. 그는 쓰러진 변호사를 부축하는 이지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깨지기 쉬웠던 그들의 동맹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확인하고 공동의 적을 향한 증오를 공유하는 더 위험하고 강력한 유대감이었다. 이지수는 깨달았다. 강준혁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자신만큼이나 이 싸움에 깊이 발을 담근 공범자라는 것을. 선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본사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치고 진을 쳤고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마치 총구처럼 이 비극적인 기업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억눌린 흥분, 그리고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가늠하려는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태만 회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마치 환호처럼 즐겼다. 그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행진을 하는 장군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는 이지수라는 존재는 하룻밤의 소동, 곧 밟아 으스러뜨릴 수 있는 벌레에 불과하다는 오만이 가득했다. 뒤이어 강유라가 도착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이 상황을 마치 또 하나의 화려한 쇼로 여기는 듯 했다.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기자들을 훑어보았다. 로비 구석에서 법무팀과 함께 조용히 입장을 준비하던 이지수를 발견하자 그녀는 일부러 그쪽으로 다가왔다. 어머, 쥐새끼가 웬일로 빼입었네. 이지수는 파티의 밤과는 달리 어떠한 장신구도 없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전투복처럼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 바지 슈트를 입고 있었다. 강유라는 그녀의 귓가에 조롱을 속삭였다. 하녀 주제에 어울리지도 않는 짓 하느라 고생이 많아. 오늘 이 무대가 끝나면 네가 기어들어갈 시궁창은 내가 직접 골라줄게. 이지수는 그녀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무시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준혁이 도착했다. 그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후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강태만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이지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대주주 자격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연기해야 할 마지막 무대였다. 회의장은 얼음장 같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선진그룹의 이사회 멤버들, 강태만에게 매수되거나 협박당한 소액 주주들, 그리고 사태를 관망하러 온 기관 투자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첫 번째 안건, 이지수 측의 경영권 간섭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선진그룹의 입장 표명이었다. 사실상 강태만을 위한 무대였다. 강태만은 연단에 섰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를 20년 만에 나타나 그룹을 흔드는 정체불명의 여자로 규정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20년간 선진그룹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이지수가 제기한 모든 재무적 의혹들이 얼마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인지를 열정적으로 변호했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는 모두 왜곡되고 조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진을 무너뜨리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입니다. 강태만의 연설은 강력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배의 선장임을 각인시켰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반론 있습니까? 의장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그때 이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론 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강태만처럼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웠고
논리적이었으며 정확했다. 강태만 회장님께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강준혁이 넘긴 강태만이 위조한 부산 항만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서 원본과 실제 데이터의 비교표였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정부와 투자자들을 속이고 치명적인 환경 오염을 은폐한 것이 말입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강준혁이 찾아낸 강태만이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끌어다 쓴 거대한 규모의 비밀 부채와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목록이었다. 주주들의 동의 없이 그룹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이 행위도 정상적인 경영입니까? 강태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신뢰했던 이사 몇몇이 그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용암처럼 뜨겁게 강태만의 아성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강태만 씨, 당신은 선진을 일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혜진이라는 시체 위에 기생하며 그 피를 빨아먹었을 뿐입니다. 닥치지 못해. 강태만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저건 다 날조야. 저런 서류 쪼가리로 날 모함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유라도 어디서 감히 우리 아빠한테라며 소리쳤다. 이지수는 그 모든 소란이 자신을 덮치기 직전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류는 위조할 수 있죠. 그녀가 연단을 가볍게 두드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살인에 대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에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강태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유라의 미소가 얼굴에 박제된 듯 굳어버렸다. 이지수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머니 윤혜린 여사께서 일기장에 남기신 단서를 통해 돌아가시기 직전 숨겨두신 유품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했다. 회의장의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낡은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20년 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실장, 아니 강태만입니다. 분명 20년은 젊었지만 그 교활하고 야심에 찬 목소리는 틀림없는 강태만이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이정훈 그 자식 내일 부산 고속도로로 내려간다고 했지. 브레이크. 손 좀 봐.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여야 해. 이정훈이랑 그 마누라. 윤혜린까지. 싹 다. 완벽한 침묵.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유라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터져나온 쇳소리 같은 비명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아빠. 강태만은 연단에 기댄 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 그의 카리스마,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묻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목소리에 의해 처형당했다.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경악과 공포에 질려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이지수와 강준혁이 검찰에 미리 제보한 대로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강태만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강태만 씨.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다. 아니야,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모함이야. 강태만이 발악했지만 이미 그는 몰락한 왕이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강유라가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빠, 아빠, 거짓말이라고 말해. 저 여자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 아빠. 강유라는 결국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져 오열했다. 자신이 평생 누려온 모든 것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하녀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도하며 강태만은 끌려나가면서도 연단 위에 선 이지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이지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 뒤에 숨겨진 가늘게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혀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회의장 반대편에 선 이지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침묵 속의 악수였다. 강태만의 제국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긴급 체포되던 날의 극적인 장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지수가 제출한 20년 전의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강준혁이 내부에서 확보한 자금 횡령 및 배임 자료는 강태만의 모든 변호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강태만은 살인교사, 수천억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채 법정에서 이지수를 향해 저주를 퍼붓다 끌려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의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했다. 강유라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누렸던 부와 명예는 모두 강태만의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동결되거나 환수 조치되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사교계는 그녀를 잊었다. 그녀는 결국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만함의 대가는 완벽한 파멸이었다. 선진그룹은 문자 그대로 침몰 직전이었다. 리더십은 공백 상태였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투자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룹 해체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 거대한 난파선 앞에서 채권단과 이사회는 두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해진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지수, 그리고 강씨 가문의 마지막 보루이자 그룹의 내부 사정을 모두 꿰뚫고 있는 강준혁이었다. 모두가 두 사람이 남은 시체를 두고 싸울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열린 날, 두 사람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란히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들은 분열이 아닌 완전한 통합안을 제시했다. 이지수는 혜진의 자산을 되찾아 독립하는 대신 그 모든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선진그룹의 부채를 정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다. 혜진은 선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었다고 나무를 베어낼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려내는 역할은 강준혁이 맡기로 했다. 이지수가 지주회사의 회장, 이사회 의장으로서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강준혁은 총수 CEO로서 현재의 경영을 책임지고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는 역할을 맡았다. 그것은 복수와 용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들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혜진의 피가 선진에 다시 수혈되었고 강준혁의 칼이 썩은 살을 도려냈다. 선진그룹은 혜진 선진그룹 EAS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과거의 오명을 씻고 투명 경영을 약속하며 대한민국 재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HS그룹의 회장실. 이곳은 과거 강태만의 무겁고 권위적이던 집무실이 아니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빛이 쏟아졌고 어두운 가구 대신 밝은 톤의
현대적인 디자인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방의 주인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지수는 창가에 서서 막 완성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투적인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우아하지만 활동적인 흰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복수자의 냉혹함 대신 강인한 리더의 여유가 묻어났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듯 봉황 비녀가 정교한 수정 받침대 위에 고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강준혁이 들어섰다. 그는 예전의 차가운 오만함 대신 한결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그는 이지수를 파트너로 대하는데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방금 이사회 승인 났습니다. 부산 항만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고 그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안건 말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20년 전 강태만의 탐욕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땅이었다. 피로 얼룩진 그곳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녀가 강준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고했어요, 강총수. 강준혁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악수였지만 그 안에는 그들만이 아는 지난한 싸움의 기억과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강준혁이 말했다. 이지수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5년 전 잿빛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이 도시를 바라보던 그 이민선은 이제 없었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강준혁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그러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강총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잿더미를 뚫고 날아오른 봉황의 힘이 담겨 있었다. 난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미래를 향해 빛 속에서 굳건하게 마주쳤다.